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뵌 것은 친구와 함께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행사가 야당의 삼성개헌 반대 투쟁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운동장을 메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그때 사회를 봤던 김노경 전 의원이 목포 출신 국회의원이고 박정희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당선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그날 알게 되었고, 그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고모 집에 살았는데 우리 고모님께 목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데 정말 똑똑하더라, 대통령 한번 하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중에 농담 삼아 제가 사람을 좀 알아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서 자주 뵐 기회는 없었고 딱 두 번 뵀습니다.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과 목상 동기동창이었던 서울대 나종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서양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 언론에 알려진 나종일 대사가 아니고 서양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남대학교 계시다가 서울대로 가셨죠. 그분의 정년퇴임 이제 그 기념논총 발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 당시는 평민당 총재 자격이었죠.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축사를 하는데 완전히 역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끝나고 이제 저녁에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종일 교수님 또 전남대학교에서 서울대로 가신 양병우 교수님이 계셨어요. 양병우 교수님은 조금 보수적인 인물이십니다. 근데 양병우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역사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역사 강의를 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처음 뵙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2008년도 10월 달이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이었는데 제가 전남대 인문대 학장을 할 때였어요. 대개 학장을 하면은 2년 임기인데 한 번 정도는 교수들과 함께 해외 세미나를 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저는 해외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평양 역사 탐방이라는 제명으로 이제 개성을 갔었습니다. 개성. 그때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가기 전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김대중 도서관에서 통일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고 각화 교수들마다 기념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문대학 교수들은 그때 그 행사를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한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개성 관광이 이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대통령님은 돌아가시고 그랬죠. 보면은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인연이 있고 저는 이제 전공이 독일 현대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고 나중에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리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이라는 책을
출판했었어요. 한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대통령의 삶이 너무 유사했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사생아 출신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서자 출신. 그래서 제가 부제가 아웃사이더로부터 휴머니스트라는 그런 책 부제를 달았는데 두 사람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변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는 독일 총리 중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책을 가장 많이 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유사하죠. 또 빌리 브란트는 14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고 나치 치하에서요. 김대중 대통령의 순환사가 그렇고 또 빌리 브란트는 이 서독의 3인당은 만년 야당이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정권 개최가 이룰 때 그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서독 총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빌리 브란트는 동방 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두 사람 모두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죠. 빌리 브란트는 3번째 도전 끝에 총리가 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4번째 도전 끝에 되었고 또 두 사람 다 노벨 평화상을 탔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빌리 브란트는 독일 3인당 총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SI라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바로 유럽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에 가장 앞장섰죠. 그리고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석방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또 198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고 2000년도에 14번째 이제 추천 끝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1987년 처음으로 DJ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그가 3인당 국회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죠. 보면 당시 빌리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 살아온 과정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상호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서독의 애교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 하고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래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윤곽이 이미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롤 모델 역할을 하는 게 빌리 브란트죠 보면. 그래서 DJ는 70년대 초 각종 연설에서 빌리 브란트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은 특별한 인생 역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빌리 브란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어떤 삶과 그 다음에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성을 발견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제 이 발표문에 보면은 이제 머릿말을 좀 보면은 국어 사전에서는 평화라는 말, 제 주제가 이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잠시 좀 규정을 하면요. 국어 사전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평온하고 화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학에서 평화는 국가 간의 전쟁이든 내란이든 아무런 쟁투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합의 분위기가 조성된 태평서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은 쟁투를 평정하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었음을 따고 하는 쟁투는 물론 사소한 갈등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립마저도 없어졌다는 뜻을 사용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런 해석은 곧 평화가 전쟁과 대립하는 개념 이상으로 광범위한 의미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해석은 루소의 평화관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루소는 평화를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 정치의 차원에서만이 아닌 국내 체제와의 관련성 속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교양론은 국내의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시민을 해방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또 요한 갈통은 평화라는 개념을 전쟁뿐만 아니라 폭력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인간의 권리와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평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정책의 추진자인 빌리 브란트는 평화를 언급할 때 그 범위를 단순히 긴장을 완화하고 군축을 단행하는 대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란트는 굶주림 역시 전쟁과 마찬가지이며 평화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란트에게 진정한 평화란 전쟁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평화와 화해 정책이란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며 몇 년 동안 서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 후에도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받았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 등의 암살, 조봉암 선생, 조영수 선생 등의 사형, 6.25 전쟁으로 인한 수백만 명의 희생, 4.3 함정과 5.18 강주 항쟁에서의 피해, 유신체제, 전두환 체제의 억압 정치에서의 피해 등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사건들은 남북 분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억압과 인권 유린 행위가 지속된 것이죠.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바로 민주화, 즉 억압 체제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남북 화해와 평화 운동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문 평화주의자 김대중은 국내 억압 체제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어떤 그 삶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발제문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제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이냐와 관련해서는 앞에 세 분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 승리했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당시 90여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거기서 경상도표와 전라도표를 전부 삭제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2만 표 정도 앞섰습니다. 당시 영남표와 전라도표의 지지표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서 떨어졌는데, 그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표의 합산은 DJ가 2만 표 정도 앞섰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당시 언론이나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87년에 DJ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죠. 당시 DJ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돼서 최종 3인 후보로까지 압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6월 항쟁이 끝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니까 후보와 노벨 평화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겠고 DJ는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후 심사가 중단되고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부터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DJ는 1980년대 이 남아공의 만델라, 폴란드의 바엔사,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과 더불어서 4대 인권운동가로 그렇게 이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80년대 세계적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 이 호사가들은 무슨 김정일 위원장과 6.15 공동회담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고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무슨 공작을 했니 이렇게 온갖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1980년대에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된 것이죠. 보면은. 그리고 1997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수평적 정권 개최를 하고, 그래 이 DJ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날 세계 언론들은 모두 이것을 인간 승리이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는 한국 민주주의 승리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엿보였던 것이고요. 2009년도 이분이 돌아가신 직후에 뉴스위크가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을 극적으로 바꾼 11명의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덩샤오핑이라든가 혹은 이 독일의 통일을 이룬 콜 총리라든가 만델라라든가 이런 세계의 이제 저명한 인사들 11명이 이제 자기 조국을 극적으로 바꾼 인물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인물이죠. 우리 역사에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할 때 저는 이제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꼽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흔히 영국의 어떤 그 제독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인 넬슨 제독과 이제 비유를 하죠. 보면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런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위대한 사상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남북 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교 관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외에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예술, 영화 진흥 정책이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작년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한 이 K-방역 모범국가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의 IT 산업 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건강보험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성과를 내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옛날 인물을 들먹이면서 이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런 거론의 유일한 대상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금은 지역주의라든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고 있지만은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든가 지역주의가 희석된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온갖 억압으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게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12권을 정독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그 12권을 정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압축된 2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읽다 말았을까 했을 거예요.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의 연구를 정독하고 거기서 2가지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역사에서 민중의 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려고 한 데는 바로 역사의 연구에서 민중의 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하나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또 생활 철학처럼 삼게 되죠. 보면 그러면 역사에서의 도전과 응전 원리를 인생사에서도 비유하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공개된 일기장에 보면은 인생을 마찬가지로 도전과 응전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삶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있죠. 보면은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인비 도전과 응전의 논리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안겨준 것은 하나님이 이 시련을 이겨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테스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만들죠. 보면은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삶에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두 단계가 있다면, 첫 단계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고, 즉 독재로부터 해방, 압제로부터 해방, 그것이 바로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이 된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취임해 가지고 내건 슬로건이 더 많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역시 대통령에 취임해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여성부 장관을 신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생활보장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더 확대시키고 민주주의를 공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로는 한편으로는 독재로부터의 해방,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빌리 브란트 말을 빌려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역시 이제 평화의 중요한 단계라는 게 여러 이제 학자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이제 60년대 대중경제론에서 바로 서민 중심의 그런 이제 경제 사상을 피력하게 되고, 1972년 대통령 선거 때 대중경제론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필 대통령이 돼서 이 IMF 위기 극복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느냐.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이 다듬었던 대중경제론을 대통령이 돼서 정말로 실천하고 싶은데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음에도 없는 이 미국의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로 실행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IMF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점이 되어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림들을 만나가지고 효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과거식의 효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였다면, 오늘날의 효는 국가와 사회가 부모들을 부양하는 거다. 이렇게 부양의 개념, 효의 개념을 사회적 효로 바꾸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가 젊었을 때부터 다듬었던 대중경제론의 연장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펼치면서 그는 서방과의 관계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에 앞서서 또 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을 신동방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전에 동유럽과의 하해 정책을 펼쳤던 것을 빌리 브란트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아니 그 다른 말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럽 통합 운동과 관련해서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합 속에서만 가능하다. 또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합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럽 속의 독일을 주창하게 되죠.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 속의 한반도 평화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가 바로 이제 동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바로 그의 이 평화의 개념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도 서유럽 사람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유럽의 평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빌리 브란트 동방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유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서 이제 연합 정치 실험이요. 사실 DJP 연대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실험입니다. DJP 연대는 첫 번째로는 이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실용주의적 접근법이었지만 단순하게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DJP 연대에 의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면서 DJ는 공동정부 정신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그래 인재 등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보면은 IMF의 야전 사령관이 이제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었습니다. 재경부 장관의 유기성 씨, 금융감독위원장의 이현재 씨를 임명했는데 전부 자민련에서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DJ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IMF를 아주 모범적으로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정상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DJ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장관 중에서 특히 통일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DJ는 평소에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DJ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은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강인덕 씨였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장, 중앙정보부 출신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DJ는 바로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보수 세력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 임명했어도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방향이 달라진 것이지, 장관 한 명을 꼭 내 편으로 임명하고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임명하고 청와대를 모두 내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야만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DJ의 이 공동정부 실험은 굉장히 의미 있었고 3년 8개월인가 됐죠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보면 나중에 정부가 바로 그런 이 DJ의 이 연합정치 실험을 본받았더라면 우리 정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국 파동 때 서초동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가, 저는 굉장히 두렵게 봤어요. 저는 이 좌와 우가 거리에 함께 동시에 뛰쳐나가지고 서로 구호를 외치면서 상대방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해방 직후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반탁과 찬탁으로 나눠졌던 외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조국을 장관을 임명한 게 무엇이길래 이쪽 저쪽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는가? 저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수평적 정권 개최도 이루었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과거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는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이건 국가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10만이 모이고 뭐 한 외에 없었던 것인데 그 하잘것없는 사건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 100만 모여서 서로 대립한다. 저는 만약에 그것이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10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서 대립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저는 그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우리 정치가 DJ의 용서와 화해 정책 계승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DJ는 자기를 몇 차례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와도 화해를 하고, 박근혜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아버지가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했을 때 DJ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무슨 응어리가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수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맺혔던 오난을 따님이 와서 풀고 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가 찾아와서 용서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하니까 그동안 얽혔던 응어리가 모두 풀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이게 전두환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 전두환에게도 전두환을 사면한 것은, 사면 복권을 동의한 것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면 복권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야당이나 보수 세력들이 봐라, 과거 용서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복 본격화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온갖 비난을 퍼붓을 거예요. 그것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대단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DJ 삶을 보면은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면 정략적인 것에 의한 용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전두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용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용서 철학을 악용한 전두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DJ는 진심에서 용서를 했는데 전두환은 그 한 번도 5.18에 대해서 반성한다든가 사과한 것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DJ 용서 철학이 희석가 되어버렸달까? 이러고 있어요. 보면 만약에 DJ가 전두환을 그렇게 용서를 했고 전두환이 그런 용서에 영향을 받아서 진정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반성했더라면,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또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 전두환 사면 복권 부분도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전두환의 그런 뻔뻔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 복권으로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왜 그를 대통령으로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 왜 생일날이면 선물까지 보내고 했을까? 공인의 용서라는 것은 또 역사적 어떤 평가와도 관련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을 몰라도 너무 몰랐지 않았을까, 그런 또 아쉬움 같은 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도표를 하나가 있어요. 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 이제 이 긍정, 부정 평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들 긍정 평가만 보는데 부정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부정 평가가 임기 5년차까지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어 버렸으니까 5년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4년 차까지만 있는데 지금 5년차의 이제 부정 평가가 60%, 70%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가 최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동안 지역주의에 의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모함을 받았습니까? 또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여소야들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면 국무총리 하나를 자기 사람을 임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성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DJ의 하에 국민 통합운동을 알아주고 있었고, 그만큼 정치를 잘했고 성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관계 평화주의와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요. 보면이 간단하게 이제 평화주의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면은 빌리 브란트가 동서독을 얘기할 때 통일은 역사적 과제로 미루고 대신 우리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동서독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는 거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절반의 통일은 역사에 맡기자. 이게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취지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이 통일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3단계 통일론을 펼치고 1단계 또 이제 남북 연합 단계에서도 이제 교류 협력 부분을 갖다가 이제 1, 2단계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는 우리 시대에 자기 시대에 해야 할 과제는 남북 연합의 1단계와 2단계고 통일은 이제 다시 미래의 과제로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우리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관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하나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 아직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 남북 하해 통일 정책은 대단히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그분의 철학이 확고해야 해요. 김대중 대통령 젊은 시절부터 이 분단 극복, 통일관, 평화관이 아주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무릅쓰고도 남북 문제에 대한 평화적 통일관만은 버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3년 10개월 동안 이제 DJP 공동정부를 유지하다가 그 깨지게 되는 것이 임동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동의냐 아니냐였던 것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 공동정부가 무너지게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공동정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DJP 연대를 임기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동원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만은 거부를 하고 그래서 결국 DJP 공동정부가 깨지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 바로 DJ가 국내 정치보다는 민족 문제를 더 우선시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철학인 남북 평화 통일 정책, 햇볕 정책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즉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은 단순히 장관 한 사람의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자신의 햇볕 정책에 대한 부정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그 원칙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임동원 장관을 물러나게 하죠. 그건 또 뭐냐, 이분은 국회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승복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결의했으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민주주의 관이에요. 국회를 존중하는 것.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그 전에 뭐 박근혜라든가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그냥 무시해보잖아요. 무시. 저는 그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북 송금을 받아들인 건 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개성하려는 그 진정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민족 문제를 정치보다 하위에 뒀기 때문이라, 야당과의 관계를 남북 문제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대북 송금을 받아들여서 남북 대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보낸 거 아니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 햇빛정 개선의 의지를 인정하지만은, 선의를 인정하지만은 그의 철학이 확고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선택을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남북관계에 대한 선한 의지를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건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1994년에 북한을 폭격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대북 강경론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설득해서 햇볕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만들잖아요. 그게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설득 능력.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는 좋은데 미국을 전혀 설득하려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죠.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뭐냐? 북한이 핵무장을 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남한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핵무기로 이제 북한 체제를 수호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를 주장하고 공전 공영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신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신식 무기를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의견이에요. 이건 철학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서 북한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논리가 이 엇박자로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 앞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말로만 뭐 DJ 정신 할 게 아니라 진짜 실천적인 내용에 있어서 DJ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남북 관계 통일은 먼 과제가 돼 있는데 빌리 브란트가 의식민족이란 말을 썼어요. 의식민족.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가 같고 혈통이 같고 역사가 같다고 해서 저절로 그 동질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의식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언젠가 통일의 기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식민족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완전 한민족 국가였잖아요. 그러나 역사가 150년 동안 분리되니까 완전 딴 국가가 되었죠. 동서독은 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계속 하면서 노력한 결과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우리 국민 속에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노력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미래에 통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바로 역사적으로 통일과 현재 분단 사이에 이 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이제 우리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 청소년들에게 평화 통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 청소년들이야말로 미래 세대고 미래 통일을 이끌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분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데 바로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교육,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